돌아왔나요? 모자라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기 뒤에도 또 있습니다. 저기 뒤에 또 있습니다. 그냥 뭐 그렇다고 커피 있다가 또 빼기도 뭐하고 그냥 알아서들 하시라고. 자, 그 255페이지 보시면 이용 개발 관리 있는데 이용은 이제 출제 빈도가 별로 없고요. 10년 사이에 도시 스프롤 정도 나왔었어요. 개발이 평균 한 2문항이고요. 많이 나오면 4문항. 관리가 1문항, 마케팅 1문항. 그래서 통상 한 4문항에서 많이 나오면 한 6문항 정도 뭐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한 3개는 맞춰줘야 돼요. 개발론에서 입지계수 계산하는 거 혹시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그거 빼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이게 특히 뭐 관리하고 마케팅 또는 개발 쪽에서는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마케팅은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전략적으로 경제하고 투자하고 금융하고 간평이 있으면은 이거 5개 평균 뭐 8개 뭐 5개 6개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조절될 수도 있어요. 4개 7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여기서 한 3개, 여기서 4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요렇게 해서 여기서 13개 맞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얘네가 한 24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머지 16개가 어디서 나오냐면 총론, 시장론, 그 다음에 정책론, 지금 한 이 개발 이쪽이죠. 그러면 총론에서 평균 3개, 여기도 한 4개, 정책도 평균적으로 4개, 개발 이쪽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한 4개, 뭐 이 정도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나올 때 이거 다 맞아줘야 돼요. 여기는. 시장론에 대한 거 한 3개 맞아줘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몇 개 나와야 돼요. 여기서 11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2개에서 5개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개발에서 2개 나오면 개발에서 3개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11개 나오죠. 그럼 합하면 24개죠. 요거.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 틀리면 여기서 하나씩 더 맞아줘야 돼요. 어? 답이 없으니까. 일단 뭐는 다 뺐어요. 계산은 다 뺀 거예요. 계산은 다 빼고 이론만 가지고. 그래서 승부를 걸어봐야죠. 그렇게 해서. 그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용어만 내가 정확하게만 인식을 하면은 이론적인 부분은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매년 보면은 한 2문항 정도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뺀다고 가정한 거예요. 기본적인 이론 하에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래서 불가능한 것에 지금 도전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만 가다듬어 주시면은 성적이 나올 수 있고 반평균이 한 50점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4개를 더 맞아줘야 돼요. 1인이. 그래 이제 반평균에 60점이 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시고 60점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평균적으로 40문항을 보시면 실수를 한 4개 정도 하세요.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돼요. 실수를.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이제 그 뭐 부동산 이용이라는 게 있고요. 뒤에 나가면은 뭐 입지잉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거기 3번에 보시면 부동산 이용 활동에 대한 부분에서 거기 보면 2번에 스포럴 현상이라고 나오죠. 스포럴 현상은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도시 스포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거지역 이외에 상업적이나 공업적에서도 발생해요. 근데 도심보다는 주로 어디서 발생한다? 외곽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거죠. 도심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해서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다는 거고요.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직주 분리의 과정에서 도시 회춘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돼 있죠.
그 도시 회춘화라는 표현이 요즘은 그냥 도시 재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도시 회춘화라는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오래전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적정한 이 한글적인 표현이 없다 보니까 어느 한 부동산학자가 도시 회춘화라고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13회 때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뭐 얘기 없으니까 참고 정도 해 두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하나 넘기셔가지고요. 258페이지 가시게 되면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개발의 위험도 알아두면 두셔야 돼요. 개발의 위험에 가면은 법률적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위험이 있어요? 비용이요. 법률적 위험에 대한 거는요, 정부에 대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것 또는 뭐 규제, 뭐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라고 그랬고요. 아니면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 뭐 여기서 나타나는 위험 이런 거 얘기했고요. 시장 위험에 대한 부분은요, 이거는 이제 뭐가 침체해서 경기가 침체해 가지고요, 분양이나 임대가 어떻게 돼요? 저조하고 애초에 내가 계획했던 가격이라든가 임대료보다 낮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걸 시장 위험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뭐 인플레가 발생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공사 기간이 있죠. 공사 기간의 연장, 뭐 이런 등에서 나타나는 비용이요. 그래서 법률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생각이 이제 쭉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생각이 난다 그게 아니라요. 이게 툭 떠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틀린 거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활용하는 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분양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획 같은 거 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한다고 위험이 다 줄어드는 건 아닌데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보게 되면요.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이, 그죠? 시장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의 감소 가능성 또는 공급의 증가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갖다가 이 문제를 구성한 사람이 붙여준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뭐가 침체해서, 경기가 침체해서 분양이나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가 안 된다는 건 이제 수요의 감소 가능성 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기가 침체가 돼서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되면은 거꾸로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미분양 재고가 쌓일 테니까. 뭐 그런 쪽의 논리로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흡수율 분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흡수율 분석은 과거를 토대로 한 게 아니죠. 그죠? 뭐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예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건.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흡수율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틀린 게 3번인데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이 얼마나 흡수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시장 위험에 대한 판단으로 이 흡수율 분석을 하는 게 있다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것도 해보셨죠.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면요.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분석이요?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이렇게 있을 때 요거 위에까지가 이제 시장 분석을 얘기하고요. 여기가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하죠.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은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론에서 배웠던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죠. 순영가법 또는 내부승률법 등을 여기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시장성 분석에서는요. 전 단계에 조사된 특정한 부동산이 있죠. 특정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죠. 요걸 조사할 때 무슨 분석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흡수율 분석을 하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걸 우리가 추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세 분석. 요거는 시험상에서 얘가 어쨌든 제일 많이 인용이 된 거예요. 시장성 분석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거기 이제 2번 문제 가면 1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개발의 위험에는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이 있으며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또 4번 지문에 가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5번에 가면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의 착수전 또는 초기에 매수자를 확보하면 시장 위험은 감소하고 수익은 높아진다는 게 틀렸겠죠. 시장 위험은 줄일 수가 있죠. 여기서 선분양 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개발 사업 초기에 선분양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100% 완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는 줄어들겠어요. 이게 위험, 시간이 완공이 되면 대신에 가치는 완공이 되면 높아지죠. 그러니까 초기에 만약에 선분양을 하게 되면 위험을 수요자에게 수분양자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가치는 높게 형성이 안 되죠. 근데 가치가 높게 형성이 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겠죠. 5번에 보면. 그래서 이제 2번에서는 5번이 잘못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단계라고 있죠. 단계를 가게 되면 이게 마케팅인데 마케팅은 초기 단계부터 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용어로 추가로 정리하면은 여기 있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있죠. 요거. 타당성 분석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이 노출이 됐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번 이제 정리하실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문제 3번에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틀린 거는 물론 이제 5번이죠.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죠.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에 따라서 마케팅에 대한 유형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2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순서상에서 마케팅은 마지막에 있지만 마케팅에 대한 전략은 초기 단계부터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예전에 여러분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죠. 마케팅은 중간 단계부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게 되면은 4번에 시장 위험의 분석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흡수율 분석이 있는데요. 흡수율 분석이 따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따로 나온 적은 없고 그 내용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내용 자체가.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나 뭐 이런 걸로 잘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복잡한 구성까지는 뭐 인용을 잘 안 해주니까. 그래서 1번에 보면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요. 한 해 동안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전량 흡수되는 데 걸린 기간을 흡수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일 기간당 흡수율은 높을수록 흡수 기간은 짧을수록 뭐가 작다. 시장 위험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흡수율은. 왜?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는 거니까. 그때 왜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경기도에 가면은 이제 이런 데가 있죠. 비슷한 시기에 만약에 주상복합이 중대형이 공급이 됐을 때 얘네는 흡수율이 거의 한 90%에 육박을 했고요. 얘네는 한 60%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그렇다고 해서 개발업자가 다 함께 이쪽으로 공급을 집중을 시키면 거꾸로 역효과가 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중대형 정도로 소비할 수 있는 수요 계층은 두텁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90% 이상이 소비됐다는 얘기는 살 사람 다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후로 다시 때려넣게 되면은 오히려 미분양이 쌓이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애들도 가격이 떨어지는
예,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죠. 실제로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표본 추출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안에 공급되는 게 A 건설사, B 건설사, C 건설사의 평균을 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게 뭐냐면요. 여기가 60%가 나왔더라도 A, B, C가 있게 되면 얘네는 한 95% 정도에 대한 분양을 했고 얘는 예를 들어서 한 55%, 얘는 한 40% 이렇게 나왔을 때 평균이 이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이 잘 된 애들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표본 추출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번에 보면 투자 분석이란 대체 투자안 중에서 최종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단계인데 이거는 시장성 분석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분석에? 경제성 분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 분석이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시면은 5번하고 6번이 이제 부동산 분석, 타당성 분석에 대한 거죠. 네. 그러니까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1번에 보시면 5번 문제. 시장 지역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결정의 요인이 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을 분석 예측하는 작업이 어디겠어요? 그게 여기죠. 지역 경제 분석.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 쪽으로 가셔서 보시면요. 3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시장 분석에서는 공급 부동산을 차별하고 수요층을 세분화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 있죠. 그게 이제 시장 분석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시장성 분석은요. 아까 이긴 것처럼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의 5번 지문, 6번의 5번 지문에 가면 타당성 분석이라고 나오죠. 개발 사업이 투자자의 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 타당성 분석. 그러니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개발 사업에 대한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수익률을 우리가 산정하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누구를 유치할 수 있을지,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이다? 타당성 분석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분석이라는 건요. 투자 사업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6번에서는 틀린 것 하게 되면요. 4번에 시장성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거라고 돼 있죠. 그거는 시장 분석이라는 얘기죠. 시장성 분석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요. 옆에 해설에 보면 나와 있죠. 부동산 분석의 단계별 유형이라고 그래서 지역 경제에서 분석서부터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 분석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로 보시게 되겠지만 이 시장성 분석에 대해서 조금 발전된 내용이 있어요. 시장 분석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8번에 입지개수 계산하는 게 있죠. 입지개수. 근데 이거 입지 개수 계산하는 건요. 기출은 간단하게 줘요. 요거를 계산해서 구하게 되면요. 이거는 전국의 X산업에 대한 고용률. 이거는 A지역 X산업의 고용률. 이거를 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수치가 1보다 크면 X산업이
A 지역에서는 무슨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반 산업. 1보다 작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비기반 산업. 근데 이게 기반이냐 비기반이냐를 물어보진 않고요. 간단하게 대입을 하는데 일단 뭐를 빨리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분모를 계산하시게 되면 나중에 분자하고 단순 비교를 통해서 줘요. 276페이지 가시면요. 문제 25번이 있어요. 기출이죠. 그죠? 자, 거기 보시면 각 산업별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다. 고용자 수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한 입지 개수로 볼 때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어떤 산업이냐를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A 도시하고 B 도시에 있었을 때 제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업이 있냐면 금융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업이 있어요? 예, 부동산업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암산으로도 계산이 가능해요. 왜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하냐면 전국의 고용인구가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잖아요. 그죠? 10,000명인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0명에 4,000이면 얼마 나오겠어요? 0.4 나오겠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금융업은 10,000명에 얼마? 5,000명이죠.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0.5. 절반이니까. 부동산업 하게 되면 10,000명에 1,000명이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얘는 0.1이죠. 그렇죠? 근데 비교해 봤을 때 A 도시 있죠. A 도시 기준에서 보시게 되면 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300명이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0.3이잖아요. 제조업 기준 했을 때. 근데 B 도시를 보게 되면 걔 제조업 기준 하면 얼마야? 3,000명인데 1,200이죠. 그럼 3, 4, 10이잖아요. 그럼 얘는 0.4죠. 그러면 제조업을 기준하게 되면 A 도시가 B 도시보다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얘는 여기가 제조업이 0.4잖아요. 근데 얘도 0.4잖아요. 그럼 얘는 1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얘가 작으니까 1보다 작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제조업은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금융업을 보시게 되면 A 도시 보면은 1,000명에 500명이죠. 그죠? 그럼 0.5잖아요. 금융업 하게 되면. 근데 B 도시를 보시게 되면 3,000에 1,500이죠. 3,000에 1,500이면 얘도 얼마예요? 0.5잖아요. 다 같은 애들이죠. 분모도 0.5, 0.5, 0.5 다 같잖아요. 근데 C를 보게 되면 부동산업을 보게 되면 얘는 지금 0.1이잖아요. 그죠? 근데 A 도시 보면은 1,000명에 200명이죠. 그럼 0.2잖아요. 근데 B 도시 보면 3,000에 300이잖아요. 그럼 0.1이잖아요. 그러면 특화되어 있는 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부동산업 하나밖에 없죠. 실상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려서 그렇지 가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부동산업을 찍었다는 얘기죠. 부동산 학인데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 뭐밖에 없겠어요. 부동산업밖에 없죠. 그죠? 답이 부동산업이죠.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부동산업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문제 한 번 낸 다음에 부동산업은 산업에서 등장한 적은 없고 다 뭐 금융업, 제조업,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이게 무슨 업을 빼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줘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8번 문제가 보시면 다음 편은 어떤 지역과 전국의 산업 종사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A 도시의 농업의 지역 지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전국의 총 고용인구가 6,000명이죠. 그렇잖아요. 끝으로 가면. 근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에요?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300을 6,00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0.05 나오겠죠. 계산해 보시면. 그죠? 근데 A 도시의 전체 고용 인구가 150이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얘 계산을 하면 이거 나누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국의 고용인구가 몇 명이에요? 6천 명인데 전국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0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계산하시면 0.05 나온다고요. 이게 3천 명이면 0.5일 거 아니에요. 300이니까 10분이니까 0.05 나오겠죠. 근데 A도시 같으면 전체 고용인구가 얼마야? 150인데 15명이잖아요. 그럼 0.1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2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그러니까 여기 도출하는 과정까지는 암산으로 할 수 있게끔 대부분 줘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계산에 대한 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0.1을 뭐로? 0.05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2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9번에 전국의 총 고용인구는 400만이고요. 전국의 금융업 고용인구가 얼마래요? 100만이라는 얘기죠. 근데 A지역의 총 고용인구가 20만 명이고요. A지역 금융업의 입지 개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1.2라면 A지역의 금융업 고용인구가 몇 명이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전체 고용인구가 400만이라는 얘기죠. 400만인데 고용인구가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이라는 얘기죠. 4분의 1이니까 0.25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입지 개수를 얼마를 줬어요? 1.2라고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0.25에다가 1.2를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0.3이 나온다고요. 얼마가 나온다고요? 0.3. 그러면은 총 고용인구가 얼마예요? 20만이잖아요. 20만 대비 0.3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6만 나오겠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20만이라는 얘기잖아요. 현재 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개수 있죠. 요거하고 나눈 게 이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해서 올라가면 얘가 0.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0에 대한 30%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6만 나온다는 얘기죠. 6만. 근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죠. 여러분들이 취약한 게 뭐냐면 응용적인 사고가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은 또 난리 나는 거죠. 응용력 많아서 좋겠다. 뭐 이러면서 막 출제한 사람 또 난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이걸 뭘 어떻게 대입해서 또 계산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있는 거라도 잘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나오는 입지 개수에 대한 거는 수업 시간에만 해드린 거죠. 기억하나요? 거기 2번에 보면 다른 지역 조건이 일정할 때 해당 지역의 기반 산업의 비율이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는 커진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기억하나요? 공교롭게도 그때도 2칠판에 돼 있는데 여기다가 네? 여기로 와서 우리가 이 경제 기반 승수 했을 때요. 이게 그때 경제 기반 승수 공식이라고 해드렸잖아요. 여기 N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비기반 산업 비율. 그러니까 1이라는 게 전체 산업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전체 산업에서 비기반 산업 빼면은 남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반 산업 비율분의 1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요거는 이제 기반 산업의 고용, 뭐 소득, 거기에 대한 변화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도시 전체의 고용, 소득, 여기에 대한 변화분을 나타내는 거죠. 이 델타라는 게 미세한 변화분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지역에 비기반 산업 비율이 있죠. 얘가 80%예요. 그러면 N이 비기반 산업이라고 그랬죠. 80%잖아요. 그러면 1에서 0.8 빼는 거죠. 0.8 빼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0.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5 나온다고요. 얼마? 5. 그러면 여기서 기반산업에서 1000명 고용했잖아요. 그러면 도시 전체로는 몇 명?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기반 산업 비율이 90%래요. 몇 프로? 90%. 그러면은 1-0.9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0.1분의 1이 되죠. 그럼 나누면 얘가 10이 나오죠. 그러면 1000명에 10 곱하면 10,000명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비기반 산업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기반 산업 비율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 지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2번에 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가 커진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기반 산업 비율이 작을수록. 그게 도시 전체 그래서 그 기반 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좀 아까 뭐라고 했냐면 1-n분의 1이 경제 기반 승수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기반 산업의 어떤 이제 이런 고용이나 이게 변하면 도시 전체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거는 이 경제 기반 승수의 크기에서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경제 기반 승수가 1-n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게 전체 고용 비율이니까 여기서 비기반 빼면 남는 게 기반 산업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식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냥. 그냥 여기서 얘가 얼마라 그러면 80이라 그러면 그냥 20%만 대입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0.2분의 1로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여기 뺀 걸 얘기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얘가 0.2가 됐다는 얘기는 1-0.8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요 식을 대입하면. 그러니까 n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비기반 산업비율이니까 비기반 산업비율이 몇 프로? 80%니까 100분의 80이니까 0.8 나올 거 아니에요. 이래서 0.8 빼면 0.2 나오잖아요. 0.2분의 1 하면 5 나온다고요. 5.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입하는 거죠. 얘는 경제기반 승수에 관련된 거는요. 15년 전? 네, 그때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예전에 15회 때 한번 나오고. 그래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 10번 문제 5번 지문을 가면요. 경제기반 분석은 고용인구 변화가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용 창출 효과가 크겠죠. 그 얘기는 해당 지역에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정하는 데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것도 또 민간 개발 방식 한 거 기억하시나요? 민간 개발 방식? 뭐 있었어요? 민간 개발 방식. 이거 알아야 돼요. 민간 개발 방식. 시험 인용하니까. 이게 제목이 나오면요. 제목 안에 있는 애들이 기억이 나야 된다고 해요. 제목이라도. 그래야지 그 안에 내용들이 또 조금씩 떠오를 거 아니겠어요? 자체 개발이 있고요. 자체 개발을 지주 자력 개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사업 주체가 누가 됐냐면 토지 소유자가 된다 그랬죠. 자기가 돈 대서 자기가 개발해서 자기가 분양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그랬죠. 대신에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큰 방식이니까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주 공동 사업 개발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주 공동 사업 개발 방식에는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공사비 대물 변제형. 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을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있죠.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여기 보면은 사업 수탁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사업 수탁 방식에서의 그죠? 사업 주체는 누가 된다 그랬어요? 사업 수탁 방식에서 사업 주체. 네? 토지 소유자라고요. 여기서 개발업자가 하는 역할은 계약에서 단순히 분양 대행 이런 거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만 받아가는 방식이다.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죠. 여기서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한다든가 이익을 갖다가 공유한다든가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리다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 있죠.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서 보면 사업 주체가 누가 돼요? 여기는 수탁자, 그러니까 신탁사가 되는 거죠. 위탁자는 토지 소유자고요. 수탁자가 신탁회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수탁자가. 그래서 여기만 형식적으로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누구의 명의로? 수탁자의 명의로 넘어간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수탁자가 건설 자금도 얘네가 조달을 하고 이 자금의 관리도 누가 한다? 수탁자가 한다라고 이렇게 해드린 거죠. 이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거를 알게 되면은요, 거기 그 12번에 보시면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에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형질 변경 등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을 의한 것으로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에 보시면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부동산 신탁사가 건설 단계의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5번에 보면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때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가 건설 회사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자체 사업일 때는 모든 걸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그리고 이제 13번에 가면요. 지주 공동사업에서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분양금 공사비 전상형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는 형태며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거니까 그거는 사업 수탁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은 분양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개발업자에게 비용 지불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에 보면요. 지주 공동사업이란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의 공동의 사업으로서 사업 후의 이익을 현금으로 공동 배분하거나 건물의 일부로 대물로 변제하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 모집형은요. 사업 시행자가 부족 자금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이 경우에 투자자의 이익 보장과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합 아파트에서 이제 조합원들 이제 모집할 때 흔히 하는 게 투자자 모집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14번에 보시게 되면 이 3번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 틀린 거죠. 그건 사업 위탁 방식이 아니라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뭐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요 중에서 가장 잘 비교해서 나오는 게 얘네 둘이에요. 사업 수탁하고 뭐하고 토지 신탁하고. 이게 이제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공부가 확실히 안 된 사람은 어디선가 사업 수탁이든 토지 신탁이든 간에 그 탁 들어가는 게 강렬하기 때문에 걔가 잔상에 남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면 또 순간적인 착각으로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어가 확실히 분리가 안 돼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 정도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다가 개발 쪽에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자,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사업들이 있죠. 기억하나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요즘 근래 내는 게 이거죠. 가장 중심이 되는 거 둘이죠. 작년에도 요거 두 개가 나온 거죠. 근데 얘는 푸는 요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쭉 읽다가 마지막에 임차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장의 배열상. BTL이잖아요. L이 리스란 얘기니까.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로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맞다 틀리다가 판별이 돼야 돼요. 그게. 그 작업을 지금 이 문제집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론을 이렇게 한 거고 이걸 오지선다로 문제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일단 이해가 돼야 되고. 그죠? 문장으로 나왔을 때 맞고 틀리고를 한두 번 틀려보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 한번 또 해갖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의 형식이 달라지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거기 15번 문제 보시면요. 먼저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을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옳은 것으로 짝진 걸 물어봤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박스에서 기역, 니은, 디귿 나오면은 지문 하나 풀고 밑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기역에 보면 개발 신탁 또는 토지 신탁에서는 신탁 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소유권을 넘기는 건 맞는데 자금 조달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신탁 회사가 하죠.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그러면 기역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기역이 들어가 있는 1번, 4번은 답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니은을 봤더니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외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해서 건축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공동사업 유형이죠. 그래서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를 뭐로? 등가로 교환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1대1의 가치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상호간에 또 조정은 필요하겠죠. 니은이 맞는 표현이면 답은 남는 게 2번하고 뭐만 남아요? 3번에 두 가지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차이가 나는 게 디귿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상이 양호하다면 무슨 방식이 적합해요? 자체 개발이 적합한 거죠. 사업 위탁 방식은 지주 공동사업이니까. 그러면은 답은 3번이 되겠죠. 디귿이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죠? 여기 BTO 같은 경우는 일단 요게 뭐예요? 빌드잖아요. 그죠? 얘가 뭐예요? 이게 트랜스퍼를 얘기하고 이게 오퍼레이트잖아요. 먼저 민간업자가 자기가 자금을 대서 시설물을 뭐를 해요? 준공을 하는 대가로 정부나 지자체에게 뭐를?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고 민간업자는 그 시설에 대한 뭐를 획득하는 거예요? 시설 관리 운영권을 획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나름 수익성이 어떻게 돼요? 괜찮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로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또는 공항 또는 항만 이런 거 건설할 때 주로 쓰는 거예요. 주로 사회 간접자본 쓸 때. 그래서 요 사용료에 대한 것을 이제 징수받아서 투자비를 다 회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사용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니까 얘는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하고 반대되는 애가 뭐예요? 얘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민간업자가 뭐를 하고요? 준공을 하고 자기가 뭐를 획득해서 운용권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투자비를 회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이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왜 이번에도 왜 동남아 쪽에 우리나라 왜 S땡 건설인가 가가지고 댐 건설하다가 댐 붕괴돼가지고 사단 난 적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단 적이 있는데 그게 이게 동남아에 있는 애들 중에서 보면은 이게 사회 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나라들이 많죠. 근데 걔네들이 자체 돈이 없으니까 외국 건설회사를 끌어당겨가지고 턴키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이 방식으로 하든 간에 개발을 해서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줄 돈이 없으니까 니네가 운영해서 뭐 해서 투자비 회수해서 나중에 다 회수되고 우리나라를 떠날 때 소유권만 우리나라 정부에 기부 체납해달라는 쪽으로 이제 약정서 쓰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란 얘기죠. 그거.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거죠. 민간업자가 뭐를 하고요.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이전을 해주는 대가로 그 시설에 대한 뭐를 획득을 해요? 운영권을 획득을 하죠. 그러면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요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무슨 계약을 체결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른 뭐를 지급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임대료를 줘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료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이게 수익성이 썩 좋은 그런 이 사업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인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료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조적으로 비싸게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용료를 가지고는 투자비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의뢰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뭐를 주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률이 확정이 되죠. 임대료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어 따라가다 보면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16번에 가게 되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다음 보기의 설명이 옳은 것으로 짝지은 거 물어봤죠. 그럼 먼저 BOT라고 돼 있죠. 그러면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이 빌드예요.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되지만 그러려면 트랜스퍼가 나와야 되죠. 근데 영문은 BOT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니까 기업은 무슨 방식? 걔는 BTO가 되는 거죠. 뭐가 된다? BTO. 자, 그 다음에 이제 BLT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사회 간접 자본시설을 건설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주무관청에다가 리스를 하고 임대를 준다는 얘기죠. 리스 기간 종료 후에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방식을 BL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리스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BTL 방식은 마지막에 임차한 조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로 준 거고요. 디귿에 가면은 BTO라고 돼 있죠.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이전하고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 임대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BTL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가면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해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운영을 통해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시설 소유권을 누구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이니까 얘는 BOT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부방식이라고 그래서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뭐를 갖는 거예요? 운영권을 함께 갖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전에서 해외 나가서 원전 이런 거 지어줘요, 안 지어줘요? 지어주게 되면 이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걸 소유권 갖고 운영하면서 뭐를 내는 구조예요? 수익을 내는 구조. 아니면 이제 그 나라 정부가 여러 개 있으면 사들이겠죠.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원전하면은 옛날에는 수익성이 꽤 괜찮았다고 그러죠. 그게. 그래서 원전 하나 만약에 수주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나가서 로비하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근래는 원전에 대한 이미지는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원전을 갖다가 포기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경쟁 입찰 들어갈 때는 조금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일각에서도 얘기하는데 두고 보면 알겠죠. 자, 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영개발 뭐 이쪽은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 대신에 나중에 뭐는 조금 정리하셔야 되냐면요. 이번에 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된 거 얘기해 줬죠. 지난번에 모의고시에도 문제를 냈고. 그래요. 이거 참 큰일 났다는 얘기죠. 이거 아니 뭘 물어봐갖고 이게 화답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게 좀 돼야 되는데 그죠? 참 우리는 참 신선함이 가득한 교실이에요. 그죠? 네, 우리 참 여러분들이 워낙 성격이 깔끔하셔가지고 과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개발은 여기까지 하신다 치고요. 다음 주에 오면은 276페이지에 관리서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간평하고 마무리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런 문제 입에 된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